자, 녹화를 켜고 여러분은 프린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되는데 어디를 보시느냐? 여러분 프린트 2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대단원 6단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수업 시작에 되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자, 21페이지 말고 20페이지 그 전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소단원 3단원을 우리가 자 해보고 경제단원, 대단원 5단원을 모두 다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소단원 3단원은 뭐냐? 생애주기별 금융설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자산을 관리해서 부자가 되려면 자 어떤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또 자산을 관리할 때 어떤 원리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쫙 배웠어요. 실제로 금융생활을 설계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하는 시기가 오면은 우리 금융생활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삶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의 삶의 모습과 가족의 모습은 변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의 삶과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몇 가지 단계로 나타낸 그런 그래프 같은 것들이 많이 자 있는데 그런 몇 가지 단계로 나눈 것을 뭐라고 하느냐? 생애 주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애를 나눠보면은 한 세 가지 단계로 생애가 구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애를 구분하면은 일단 어떤 단계가 있어?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단계.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이 발생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소득이 이제 아예 사라지는 단계. 은퇴를 해가지고 소득이 없어지는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개인의 생애를 몇 가지 단계로 나타내는 거를 생애 주기라고 하고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은 뭐라고 하느냐? 생애 주기 영어로 보세요. 뭐예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는 이퀄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개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수업 시간에 가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가끔은 핸드폰하고 가끔은 뒤에 콩나물 꽂고 선생님 몰래 넷플릭스 같은 거를 보기도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학교 끝나면 열심히 가서 여러분의 전공을 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지금 생활에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어때? 대학을 졸업하고 자 레슨 선생님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때? 오케스트라에 들어간다든가 전문 연주자가 된다든가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뭐가 발생해? 이제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모습 중에서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그런 지출 내역은 어떤 내역이죠? 여러분이 돈을 쓸 때 한 달 동안 돈을 쓸 때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어디다가 쓰고 있어요? 교통비, 식비 그런 데다가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또 졸업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지출 내역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안 바뀔까? 주로 공과금이요. 그렇지. 공과금도 내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혼자 살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럼 뭐 또 해야 돼? 결혼도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서 결혼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지?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여러분 맨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우리가 달빛 아래서 자 우리가 부부가 됩시다 이렇게 서약해가지고 하는 아름다운 결혼을 자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그렇게 결혼하자고 한다. 우리 저기 달빛 아래서 물 한 그릇 떠놓고 결혼식 올린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지장 찍고 마무리하자.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케이 좋아 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그렇게 결혼할 거다. 그렇지? 그렇게 하자고 하면 뺨이 날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웨딩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웨딩홀도 빌려서 친구들이랑 가족들의 축복 하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 게 보통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려면은 여러분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돈이 근데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규모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해도 최소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돈이 깨져요. 저도 이제 올해 결혼을 했으니까 액수를 쫙 계산을 해봤어. 했는데 결혼을 할 때 대략 한 이거저거 줄여도 이게 비용이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목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면은 돈을 또 많이 써야 돼요. 또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아 우리는 애 안 낳을 거야 라고 하는 집은 모르겠는데 어때? 알콩달콩 살아가다가 자녀가 생겨. 그럼 어때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자녀를 뭐 해야 돼? 키워야 돼요. 그렇지,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 자녀를 저기 자연에 내팽개쳐두고 야 네가 알아서 크거라 라고해서 자녀를 키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녀 보내야지. 막 애가 막 크면서 막 핑크퐁 영어 동요 이런 거 하는데 막 환장을 해. 막 베이비 샤크 뚜루뚜루한데 막 춤추고 난리 나요. 그럼 뭐 보내줘야 돼? 영어 유치원 보내줘야 되죠. 6반에도 영어 유치원 출신들이 좀 있을 거야. 나 영유 나왔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 영유 출신 아예 없어요? 아 그래? 없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딴 반에는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보내줘야 되고. 애가 그리고 막 또 커가지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자발밖에 막 이렇게 놀다가 어느 날에 다른 집에 갔더니 피아노가 있는 거야. 애가 앉아서 뚱땅뚱땅 거려. 그리고 나한테 오더니 피아노 배우고 싶대. 어떻게 해줘야 돼? 학원 보내줘요. 그렇죠? 학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피아노를 뚱땅뚱땅해. 근데 뭐 하고 싶어? 아빠 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뭐 해야 돼? 피아노 레슨. 그치. 예중 보내줘야 돼요. 예중 보내주고 또 예고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여러분 내가 어떤 돈을 써야 돼요? 레슨 보내주고 예중 보내주고 예고 보내주고 하는 그런 돈을 내가 써야겠죠. 그런 거 감당하려면은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태평양에 가서 참치를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저기 국회 대링회에 가서 대게를 잡는다든가 뭐 그런 거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많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그런 삶의 단계에 오면은 또 여러 가지 자녀 교육, 양육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퇴를 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경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그리고 신체적으로 변화가 생기지. 어떤 변화가 생겨요? 은퇴를 하면은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어디를 많이 가? 병원과 학생이 학교 가듯이 어르신들은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병원은 근데 공짜로 가는 거야? 아니야. 병원비를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등록금을 내거나 세금을 내듯이 병원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생애 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서 삶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크기가 각각 다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용돈, 이제 생활에 필요한 그런 생활비를 주로 쓸 것인데 나중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결혼자금, 또 주택 마련자금, 주택자금 아니면은 자녀 교육자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또 자녀가 또 커가지고 엄마 아빠 나 소개하고 싶은 사람 있어. 정말 좋은 사람 있어. 이러고 결혼할 사람 데려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집도 사줘야 돼. 그렇죠? 자, 집도 사주고 구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크기는 예측할 수 없이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득 역시 삶의 모습에 따라서 삶의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생애 주기 동안에 생산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어때요? 무한정해 아니면 한정돼 있어?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한정이 돼 있는데 반면에 돈을 쓰는 시기는 어때? 한정돼 있어, 무한정해? 무한정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돈을 써야 돼. 어찌 보면은 죽어서도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산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한정돼 있지만 개인의 소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죽어서 납골당 같은 데 묻힌 게 아니라 들어가. 여러분 근데 납골당 같은 데 들어가려면은 그 들어간 다음에도 계속 관리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죽어서도 계속 돈을 쓰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의 단계에 따라서 소득과 지출이 또 역전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각 시기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소득과 지출을 잘 파악해서 여유 있게 경제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여러분에 해당하는 그런 삶의 시기예요. 여러분에 해당하는 생애 주기. 생애 주기의 첫 번째 단계. 바로 어떤 시기냐? 아동기, 청소년기다. 여러분이 아동은 아니니까 청소년기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입니다. 이 청소년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버는 돈이 많아요? 쓰는 돈이 많아요? 쓰는 돈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청소년기에는 소비보다 소득이 적은 시기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음악적인 재능을 갈고 닦아서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해서 취업을 해요. 자랑스러운 연주자가 되고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고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성악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가 생기는 거야? 직업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직업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는 시기부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장년기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요 장년기에 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기에는 경제적으로 직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버는 돈이 많아요? 쓰는 돈이 많아요? 쓰는 돈보다는 버는 돈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장년기는 소비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시기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면은 소득에서 소비를 뺐을 때 값이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거에서 돈을 쓰는 걸 빼도 남는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순저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에서 소비를 뺀 순저축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서 이 순저축을 꼬박꼬박 모아놓을 수 있는 시기, 그 시기가 언제다? 장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애 주기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장년기 동안에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돈을 모아놔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고 돈을 모아놔야 돼요? 장년기 때, 그렇지? 열심히 모아놓으면은 이거를 어느 때 쓸 수 있어? 직업을 은퇴하는 노년기에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 세 번째 단계, 장년기 다음 단계는 바로 직업에서 은퇴를 해서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라고는 써있지만은 거의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직업에서 은퇴를 해서 내가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시기가 된다. 그리고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 노년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노년기 때는 어때? 소득이랑 소비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장년기랑 다르게 어떻게? 내가 버는 돈보다 어떤 돈이 더 많아져? 쓰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소득과 소비가 한 번 더 역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많이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도 여러분 충분히 대비를 해놓으면은 경제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년기에 제가 뭐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순저축이 발생해. 그래서 순저축을 열심히 모아놔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은퇴를 했을 때 사람들이 소득에서 소비를 뺀 이 순저축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장년기가 끝나고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순저축이 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순저축이 그냥 순저축이 아니에요. 장년기 동안에 어때요? 순저축을 열심히 쌓아놓고 모아놓은 그런 순저축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순저축은 무엇이냐? 바로 누적된 순저축이다. 그동안 모아놓고 저금해놓은 순저축이 가장 많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순저축이 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아져도 이 쌓아놓은 저축을 가지고서 풍요롭게 경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풍요롭게 경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돈을 알뜰살뜰하게 잘 모아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생애 주기를 나눠보면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 둘, 네. 아유, 네. 자, 죄송합니다. HDMI가 여기로 연결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노년기에는 그동안 모아놨던 누적 순저축이 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예측하고 자, 그 다음에 예측하고 조정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노년에 잘 살기 위해서는 장년기 때 여러분 미리미리 돈에 대해서 생각해 놓고 내가 노후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시면은 개미와 배짱이의 그 유명한 동화 있잖아요. 개미는 어때? 개미는 봄, 여름, 가을 동안에 어떻게 해놔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겨울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모아둡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어때? 개미와 배짱이 몰라요? 알아요. 알죠, 여러분? 그건 아는 거지. 배짱이는 어때? 반면에 봄, 여름, 가을 동안에 신나게 놀아요. 신나게 놀자. 오늘 살고 죽을 것처럼 하자. 하다가 어때? 진짜로 겨울에 죽어버려. 그렇지? 자, 그래서 그런 동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인생의 말년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주기 가운데는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시기에 어느 규모로 목돈이 필요할지를 예측해서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얼마 정도가 되면은 돈을 얼마 정도를 벌 텐데 그 돈에서 소비는 얼마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생애 동안의 예상소득에 맞춰서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와 저축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돈을 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야, 지금 번 거 지금 다 쓰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야, 지금 번 거 내가 쓰고 싶은 데가 어느 곳이 있는데 자,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얼마 정도의 돈을 남겨놓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싶은 돈 중에 자, 어떤 거는 자, 아껴놓자. 지금 쓰지 말고 자, 나중을 위해서 내가 참자라고 미리 생각해 놓으시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크게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개인의 금융생활을 자, 미리 생각해보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것을 미리 설계해볼 수 있도록 탐구활동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뭐냐? 여러분의 자,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보시면 아래 빈칸에 자신의 생애 주기와 소득 및 예상 지출 곡선을 그려보고 각 연령대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적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여러분 지금 탐구활동 보이신 데다가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시면 돼요. X축과 Y축을 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다가 X축과 Y축을 놓으시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일단 자, X축에는 뭘로 내야? X축에는 여러분의 나이를 놓습니다. X축에는 여러분의 나이. 자, 지금 10대니까 20대부터 시작을 할게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은 뭐 90대까지 너끈히 살 수 있으니까 90대까지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X축에는 여러분 나이 놓고 자,
자, Y축에는 뭘 놓으면 되느냐? Y축에는 여러분의 소득을 놓으시면 돼요. 소득. 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데 그 직업을 얻으면은 내 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예측을 해보셔가지고 소득 그래프를 어떤 한 색깔로 쫙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소득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경우에 소득의 그래프는 20대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30대, 40대, 50대를 기점으로 쫙 높아지다가 60대 때 다시 쭉 낮아지는 이런 특징을 보이죠. 근데 사람의 소득 그래프가 이렇게만 되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긴 하지만 어때? 늙어서 인생이 대박이 나가지고 야! 인생 늙어가지고 내가 62세에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대박이 터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소득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의 소득이 다르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내 미래는 어떨 것이다 한번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만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소득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그리느냐? 다른 색깔 펜으로 여러분 지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20대, 30대, 40대 때 어떤 일을 할 거야.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할 건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대략적으로나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지출 그래프를 쫙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이고 뭐고 아무도 안 할 거야. 자식도 안 키울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어때요? 지출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일정이에요. 지출 그래프가 쭉 일정하게 어때? 일정하게 낮아요. 일정하게 낮게 됩니다. 이렇게 지출 그래프가 쭉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내가 크루즈 세계 여행 같은 거를 간다. 내가 한 40대 때 크루즈 세계 여행 같은 걸 가야 돼. 그럼 어때? 지출이 잠깐 이렇게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내가 그냥 보통 난 평범하게 결혼해서 자녀 낳고 열심히 자녀를 기르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때? 지출 그래프가 빨간색 지출 그래프가 20대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30, 40대 때 좀 증가하는 그리고 은퇴를 할 시기에는 또 낮아지는 이런 특징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인생 생애 주기를 설계해 보시고 생애 주기에 걸맞는 그래프를 한번 한 2분 정도 시간을 소요해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Y축의 소득은 월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무시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500만 원이 아니라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억 단위로 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고 나는 미래 어떤 노인으로 내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여러분이랑 좀 많이 동떨어진 얘기였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들면은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살 것 같은데요.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근데 지금 어르신들 중에 시골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시골에 편의시설도 없고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돼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오히려 도시에 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나이를 먹었을 때 제2의 인생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직업, 새로운 공부를 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떻게 살 거다 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셔서 여기 그래프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재처럼 나는 조용히 살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지출 그래프 같은 게 어때? 은퇴 이후에 지출 그래프가 굉장히 또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도 여러분 나중에 제가 프린트 확인을 할 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하니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는 안 하셔도 돼요. 꼼꼼하게 잘하게 꼼꼼하게 완벽하게는 하실 필요 없는데 대략적이라도 이런 내용들은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다시 HDMI로 넘어와서 HDMI 다시 우리가 프린트 화면으로 넘어와서 이 내용까지 해서 20페이지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긋지긋했던 1, 2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시장경제와 금융이라고 하는 단원이 모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제가 이제 뉴스에서 1인당 생애주기에 대해 이제 그려놓은 그래프를 이제 가져왔는데, 아까 이 그래프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린 그래프랑 좀 비슷하죠. 자, 지금 1인당 생애주기라고 해서 X축에는 연령, Y축에는 자, 소득을 표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소득이 산업이 없었다가 장년기 때 많아졌다가 노년기에 다시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고, 자, 소비는 어때? 빨간색으로 표시한 소비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를 하게 되고, 자, 노년기에는 제가 이렇게 빨간 빗금을 쳐놓은 것처럼 뭐가 발생해요? 적자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게 더 많아져요. 적자가 발생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적자를 어떻게 메꿔야 될까? 적자를 어떻게 메꿔야 돼? 장기 팔아서? 아니지. 그렇지. 자, 태평양에 나가서 참치잡이 이런 걸로? 아니죠. 이런 적자는 어떻게 메꿔야 돼? 장년기에 메꿔야 돼요. 장년기에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소비보다 소득이 더 많을 때, 지금 빨간 빗금을 친 이 부분처럼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두셔서 노년기에 이렇게 적자가 날 상황에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 소비와 소득이 각각 역전되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장년기에 접어들 때 소득이 소비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에는 순저축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한 40대 중후반쯤이 되면은 소득이 소비보다 훨씬 많아져서 흑자가 최대가 된다. 그러니까 소득에서 소비를 뺐을 때 가장 많은 돈이 남는 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이를 먹어서 한 60대 초중반쯤이 되면은 은퇴를 해서 이제 소득과 소비가 역전이 되는데, 그 시작하는 시점에는 어때요? 순저축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순저축, 아까 제가 어떤 저축이라고 했었죠? 그냥 순저축이 아니야. 무슨 순저축이지? 쌓아놓은 순저축. 그러니까 뭐야? 누적 순저축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적 순저축. 이거는 그냥 순저축이 아니라 누적된 순저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생애 주기를 그렸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뉴스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끝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경제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된 거고, 여러분은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느냐? 이 다음에 나오는 대단원인 대단원 6단원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단원 6단원이 우리 이제 중간고사 그 문제를 내는 그 시험 범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사실은 좀 고민 중이에요. 시험 문제를 지금 조금씩 내고 있지만 진도를 어디까지 잡을지는, 제가 일단은 한 기본적으로 23페이지, 프린트 23페이지까지는 나갈 것 같고, 그래서 23페이지에서 정말 많이 나가면은 24페이지 끝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진도는 좀 유동적이니까 24페이지 한 중반 정도까지, 24페이지에서 여기 3단원은 소단원 3단원은 나가지 않고 한 여기 중반까지 나가는 게 아마 뭐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진도가 정말 빠지지 않으면, 학교 행사나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빠지지 못하면은 한 뭐 23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은 자,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이 진도를 잘 집중해서 지금의 진도에 여러분이 집중해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갈 진도는 뭐냐? 대단원 6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사회정의와 불평등 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인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입니다. 프린트로는 21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로는 여러분 173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어요. 173페이지 아니고요. 173페이지입니다. 네. 자, 173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2022년 9월 15일에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9월 15일에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야? 불공정한 게 많이 남아있는, 불공정하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어때요? 신고에 따라서는 그래도 정의로운 나라요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 정의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정의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이 없겠지만은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겪고 하다 보면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거예요. 정의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야근을 했는데 어때? 나한테 야근 수당이 안 돌아와. 그렇죠? 내가 휴일에 열심히 쉬려고 하는데 어때? 사장님이 전화해가지고 나 출근해줘야겠는데 지금 빨리 나와. 열심히 일해. 근데 휴일에 그렇게 일했는데도 내 수당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어때? 억울하지, 화나지, 킹받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회가 똑바로 굴러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의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 민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죠. 자, 뉴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오늘 뉴스, 사회 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면에 보면은 네이버 뉴스를 검색을 해서 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란을 탭을 해보면 자, 14호 태풍 남마돌이 발생해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뉴스도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1박에 300만 원 부산 BTS 공연 기간 바가지요금 강력 제재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홍성 중학생 교단에 누워 핸드폰 몰래 동영상 촬영은 없었다. 동영상 촬영은 뭐 안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배변 실수해서 유치원생 얼굴에 속옷 문지르고 SNS 올린 유치원 교사. 굉장히 세상을 보면은 다양한 그런 일들, 다양한 범죄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뭐 테라 루나 건도영 체포 영장 발부, 루나코인 같은 거 만든 건도영 대표라는 분의 체포 영장이 또 발부됐다고 합니다. 자, 아니면 또 여수경찰서에 체포된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도주해서 뭐 추적 중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 어때요? 세상에 정말 기이한 일들이,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를 보면은 자, 사회에서 개인의 문제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지만 어때요?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의를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나오는 용어는 정의,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개념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들이 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은 여러분의 교과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생각해보기 활동을 보면은 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란 건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글이 나와 있어요. 생각해보기 제목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부자도 거지도 동등하게 라고 해서 무지의 베일이란 개념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일이 뭐야? 베일. 가림막이요. 가림막이에요. 가림막. 그치? 아니면 결혼식 때 신부들이 쓰는 뭐야? 면사포도 베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베일이나 면사포 같은 거 쓰면 앞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흐릿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은 뭐냐? 내가 앞으로 블라인드 평가요. 블라인드 평가 비슷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은 뭐냐? 내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은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생각해보기까지만 읽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질문을 보면은 다음 상황에서 합의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에 대해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여러 이제 정의에 대해서 연구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누가 있느냐? 존 롤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데 이 아저씨는 정의의 미친남자야. 완전히 정의 덕후예요.
완전 정의 덕후라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사회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정의로운 원칙은 어떤 게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낸 결과 정의의 원칙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 롤스 아저씨는 일단 정의가 선언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선험적으로 주어진다는 건 뭔 얘기일까요? 선험적이란 건 뭐야? 먼저 선자에 경험한 험자를 써가지고 인간이 경험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게 선험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선험적으로 주어졌다는 건 뭐야?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끝났네.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정의가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존 롤스 아저씨는 그런 개념을 반대했습니다. 야, 어떻게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정의가 발생해? 아니야, 틀린 말이야. 사회 구성원이 정의라는 법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만들어진 거지,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생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정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내용을 존 롤스 아저씨가 그 뒤에 쭉 얘기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수업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